21세기 국가 경제의 성장은 바로 창조 경제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국민신문고 유석현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해 11월 저희 방송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방송했습니다. 방송 2개월 후인 지난 27일 경찰청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간소화 조치 5년 만에 다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주요 개선안의 내용입니다. 주행거리가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주행 시험 항목이 기존의 2개에서 7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항목은 경사로 주행과 좌우 회전, 직각 주차 등 5개가 추가되고 그에 따라서 면허 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방송으로 인해서 제도가 개선된 것 같아서 무척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신문고는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셨듯이 오늘은 현 정부가 제1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창조 경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박조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번 창조 경제 이야기는 세계의 부자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오라클의 최고 경영자 레리 앨리슨, 또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부자 400인 가운데서도 10위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하지만 부자라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업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00대 부자 가운데 5명이 들었는데요. 대부분 재벌 2, 3세 상속자들입니다. 더 이상 창업 부자, 자수성가 부자가 나오지 않는 한국. 하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먼저 창업의 메카, 서울 강남 테헤란밸리로 함께 가보시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심장이라 일컫는 서울 강남. 바로 이곳에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열기로 뜨거운 곳이 있습니다. 어머니 환갑잔치에 100세 인생 이해란 선생님을 모시고 싶다. 99%가 어떻게 섭외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응답을 했거든요. 99%가. 네. 국내 최초의 연예인 섭외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20대 젊은 창업가부터 정확히 말하자면 커플들을 위한 이제 전용 어플리케이션 제작 중이고요. 커플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저희들끼리 이제 생각하는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하려고 모인 팀입니다. 스마트폰 게임까지 아이디어 넘치는 창업 아이템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한두 달 남짓 갓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길러지는 이 첫 공간, 인큐베이터라는 곳입니다.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3년 9,500여 명에서 지난해 19,000여 명까지 이용자가 늘었는데요. 지금은 자리를 아무리 늘려도 포화 상태입니다. 오후가 되면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몰려드는데 직장 다니다가 나온 30대 초중반이 대부분이고요. 재학생들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뛰고 달리고 땀 흘리는 창업자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들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이라 할 수 있는 5층에 입성하는 겁니다.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이른바 데모데이에 출전한 팀만이
이 5층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팀이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보고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다음에 그런 역량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부 계획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고요. 문현구 대표도 이 데모데이를 통해 5층 열쇠를 거머쥐었습니다. 메뚜기라고 하는데 저희 공간이 없잖아요. 늦게 오면 자리 없고 막 하니까 이렇게 옮겨 다녔는데 우리 자리가 생기니까 일단 업무 효율은 확실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문 대표가 창업한 팀 와이퍼는 고객이 앱으로 손세차를 주문하면 직원이 직접 차를 가져가 제휴 세차장에서 세차를 한 뒤 다시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템은 사업성을 인정받아 반년 만에 3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데스밸리,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문 대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투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저희의 이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투자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선 수천, 수억 원 정도의 엔젤 투자가 아닌 더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데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죠. 이들과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에 5층 건물을 통째로 빌린 젊은 창업가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T의 대표 박수근입니다. 저는 캐시슬라이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이걸로 진짜 살 수 있어요? 뭐 드릴까요? 세계 최초로 잠금 화면에 광고를 띄워 적립금을 주는 서비스, 캐시 슬라이드를 내놓은 스타트업입니다. 창업 3년 만인 지난해 매출은 580억 원, 투자 규모는 140억 원이었고 올해 매출 목표는 850억 원으로 중국, 미국 등의 해외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명이 조금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85명이 이렇게 2층 공간, 100여 평 정도 되는 공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수근 대표는 요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캐시 슬라이드 시장에 대기업들까지 가세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 박 대표는 이제 경쟁사에 대한 대응보다 제품의 질적인 면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큰 대기업들과의 경쟁을 하게 됐을 때 겁이 안 났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그런 경쟁사들이나 경쟁자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들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제품들을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리고 유저들한테 집중을 하는 게 더 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정글 같은 곳. 차갑지만 뜨거운 그곳에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금씩 싹트고 있습니다. 네,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젊은 창업자들의 치열한 생존기를 보셨습니다. 박조은 기자, 화면을 보니까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타트업과 창조경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스타트업, 이 엄밀히 말해서 이 상법이나 백과사전에 나오는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탄생한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설립되지 얼마 안 된 벤처 기업을 뜻합니다. 이 벤처 하면 아직도 이찬진, 김택진 이런 벤처 1세대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당시 1990년대 초반부터 주로 IT 분야의 창업가들이 강남 이 테헤란으로 중심으로 잇따라 회사를 세웠는데요. 기존 대기업에는 없는 혁신적인 기술과 이 아이디어로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지금의 스타트업도 이런 혁신적 아이디어가 필수 요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제는 이렇게 강남 테헤란을 넘어서 경기도 판교와 홍대 합정 등 수도권 곳곳으로 창업의 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주목할 점은 이런 벤처, 즉 스타트업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돈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5년 전 1조 910억 원이었던 게 계속 점프해서요. 지난해는 2조 850억 원의 자금이 스타트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벤처붐이 한창이던 지난 2000년 투자 금액을 무려 이 15년 만에 회복한 겁니다. 이런 투자에 힘입어서 이 창업에 도전하는 수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회사만 이 3만 개를 돌파해서 이 제2의 벤처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자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제2의 벤처붐을 맞은 올해 양적인 성장뿐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오늘 함께할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네, 먼저 이 교수께 우리나라 창조경제 현주소 어떻게 보십니까? 창조경제를 로켓으로 비유한다면은 예. 1단계 로켓 저만은 성공했죠. 즉 창업 활성화입니다. 예. 그리고 2단계 로켓은 시장 글로벌화죠. 세계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1단계 창업 활성화는 창업의 숫자, 예. 우리 양적인 문제는 봤잖아요. 질적인 측면에서도 벤처 투자가 증가했다. 굉장히 질적인 변화가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회수 시장의 문제입니다. 창업 투자한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2012년도가 코스닥 상장이 불과 22개였어요. 예. 그것이 작년도에 무려 122개에 달했습니다. 예. 그리고 M&A 회수 시장도 지난 3년 사이에 상당한 증가를 이룩하고 있죠. 예. 적어도 1단계 로켓은 성공적으로 점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무엇보다도요, 그 초기 스타트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 멘토링도 하면서 빨리 성장시키도록 하는 그런 그 창업 기획사 같은 데가 많이 늘어났고요. 예. 또 그 알토스 벤처스, 글로벌 브레인, 사이버 에이전트 뭐 이런 그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벤처 캐피털 회사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요새 활발히 투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보면 또 장병규 본 엔젤스 대표라든지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같은 성공한 창업가분들이 직접 요즘엔 벤처 캐피털을 만들어서 후배 창업가들한테 투자를 하고 돕고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도 청신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만든 스타트업 지도가 있습니다. 예. 그 지도에는 1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은 유망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예. 한 60개로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추가를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120개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는 공간이 적어서 종이를 이렇게 늘려야 될 정도로 예. 좋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 창조 경제의 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 스타트업 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를 꼽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교수님? 일단 양적 변화 다음에 질적인 변화인데 하나가 글로벌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 우리가 흔히 유니콘이라고 그러면은 1조 가치가 넘는 스타트업들을 유니콘이라고 그러죠. 예. 전 세계 유니콘 숫자가 작년 말 기준으로 152개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중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유니콘들이 등장했습니다. 예. 소프트뱅크가 1조를 투자한 회사가 등장했죠. 예. 그리고 또 옐로 모바일이 또 1억 넘게 투자받으면서 유니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질적인 인정을 받은 거죠. 또 하나가 우리 국내에서도 거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M&A가 성사된다는 것은 그 스타트업이 질적인 인정을 받은 거죠. 예. 우리 다 알고 있는 로켓노래 김기사, 예. 626억에 카카오에 또 최근에는 멜론을 1조가 넘는 비용으로 인수를 했죠. 예.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이러한 M&A가 9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굉장히 괄목할 만한 숫자들이죠.
그렇군요.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는 것이야말로 창조 경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 센터장께서는 최근 라스베이거스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저는 1월 초에 그 세계 최대의 그 가전쇼라고 할 수 있는 라스베가스의 CES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네. 이 CES에는 그 전 세계의 그런 혁신적인 그런 전자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혁신이 그 단순히 가전제품에 머무르지 않고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 가상현실, 웨어러블, 스마트홈 뭐 이런 모든 분야로 이렇게 그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은요. 50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한 유레카 파크라는 그런 섹션 전시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이제는 혁신이 대기업보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슈퍼 전기자동차, 인간이 타는 드론 등 중국 회사들이 또 큰 주목을 받는 그런 제품을 내놓으면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알렸고요. 또 프랑스에서 혁신적인 그런 그 사물 인터넷 스타트업들이 대거 참가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도 국가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삼성, LG 그리고 기아자동차 같은 일부 대기업 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게 역시 그 한국이 지금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수님, 예산이나 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걸까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해서 나온 결과일 겁니다. 예. 우리가 추격형 경제에서는 뭐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그 나라들 한 거를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방식까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예. 남들을 앞서가야 되는데 앞서가는 방법이 뭐예요? 도전을 해야 되죠. 예. 도전하면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나요? 실패가 있죠.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새로운 도전이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 혁신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모든 것을 성공해야 됩니다. 대학교 입학 시험에 한 문제라도 틀리면 안 되고. 그래서 불패에서 필승으로 가는 우리 사고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이번에는 과도기에 놓인 한국의 창조 경제,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위주인 자동차 경매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1년 만에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저는 이제 범법자가 되고 네, 연간 거래액이 300억 원이 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은 사연을 잠시 보셨습니다. 임 센터장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규제 때문입니다. 예. 그 헤이딜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고차를 거래하는 그런 그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스타트업으로서 잘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망 스타트업인데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프라인 그런 그 매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업계나 언론에서는 이런 헤이딜러 사태 자체를 이런 그 시대착오적인 그런 규제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상징적인 사례로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전 세계 제조 4위 강국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가 온라인 소프트웨어 분야들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는 지금 또 뭔가 눈에 보이는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규제를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우버의 문제, 또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원격 의료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이 헤이딜러 사태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즉 소유와 규제로 만들어지는 오프라인 경제와 우리가 융합과 창조로 가는 온라인 경제의 두 개의 패러다임 사이에서 우리가 혼선을 빚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른바 헤이딜러 폐업 사건으로 청년들의 사업 의지가 꺾였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법안 통과 한 달 만에 내용을 뒤집는 정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교수님? 뭐 없는 것보다 낫겠죠. 네. 결국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국의 생각을 달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 결합하는 O2O 경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하고 데이터와 사물이 결합하고 이런 모든 결합의 사고에서 우리가 과거 추격경제 시대의 패러다임 가지고 지속할 수 없다는 교훈이 있죠.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공공 웹사이트를 옥죄고 있는 액티브엑스 문제라든지 많은 규제들이 풀렸으면 합니다. 임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나마 이런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상상력을 가지고 거침없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번에 깨닫게 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런 쪽에 이런 스타트업들을 막고 있는 다양한 규제라든지 이런 걸림돌들을 치우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헤이딜러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욱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카 정욱진 대표입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경매업체들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불었는데 당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당시 저희도 지금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도 이제 벤처캐피탈로 투자도 받은 회사인데, 뭐 또 아시겠지만, 창업 오디션 황금의 펜타곤에서도 우승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다 보니까 딜러들이 일단은 이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저희 직원들의 부모님들이 상당히 이제 걱정을 하시죠. 하루아침에 불법을 하는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개정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직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좋은 뉴스가 있긴 했었는데요. 그 전부터 이제 국토부에서도 저희한테 좀 발빠른 대응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게끔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확실하게 규제 방식이 완화가 돼서 온라인으로도 중고차 거래가, 지금 외국 사례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가 상당히 지수가 높거든요. 일본, 미국 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명한 거래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좀 풀리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청년 창업가로서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최근에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써 이제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나도 혹시 법 규제에 걸리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상당히 변호사도 만나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처음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좀 정부에서 스타트업을 장려하기 전에 먼저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주는 거는 어떨까라는 저희는 좀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카의 정욱진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대표와 통화하다 보니까 규제가 우선인지 젊은 창업가들의 의지와 열정이 우선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임 센터장님, 정부가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왜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걸까요? 네, 원래 규제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겁니다.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아서 기존 업계의 기득권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가 또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규제가 복잡해져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핀테크라고 하는 금융 쪽에 관련된 그런 규제를 얘기하자면 금융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중소기업청, 국정원 이런 식으로 여러 부처에 걸쳐서 규제 법령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령을 바꾸고자 하려면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죠. 또 규제를 섣불리 없앴다고 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책 실무자들이 실제로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교수께서 보시기에
정부 규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규제는 옷 같은 건데 여름에 겨울 옷을 입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KTX를 옛날에는 다 표검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냥 타죠. 예. 사전 검사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걸리게 되면은 지금 10배를 아마 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전 규제 패러다임에서 사전 규제는 줄이고 사후 징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또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은 왜 공무원들이 규제를 철폐하지 못하는 걸까? 예. 만약에 규제 철폐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게 안전한 길이죠. 전 세계에서 예.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정말 창조 경제로 가는데 걸림돌 감사원의 정책 감사입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이런 규제 때문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무인 자율 자동차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차량 스탠바이, 차량 출발합니다. 지난해 10월 이 제주도 외곽을 힘차게 달리는 차량. 사람이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무인 자율 주행차입니다. 지붕 위에 달린 센서가 360도 전방을 감지하는 걸 비롯해 이 모두 3개의 센서가 사람의 눈과 머리를 대신합니다. 바로 무인 자율 주행차의 핵심 기술입니다. 현재 구글, 벤츠, 바이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쌓으며 안전성을 확보하느냐가 무인 자율차 성공의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상용화를 위해선 이 반드시 복잡한 도심을 달려봐야 합니다. 지난 2009년 무인 자율차를 공개한 구글은 이 공공도로에서 190만 킬로미터를 시험 운행하며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석 달 전 제주에서 만났던 무인 자율차 개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무인 자율차는 도로가 아닌 건물 안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차에 많은 게 달려 있어요. 일단은 이제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이렇게 붙이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 개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 무인 자율차는 영원히 불법인 겁니다. 무인 자율차가 멈춰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지역만 저희가 이제 일부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서 정밀 만들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도가 구축되지 않는 한 이 자율주행차가 일반 어느 도로에서든지 달릴 수 있지는 않거든요. 복잡한 도심을 달리려면 구간별 정밀 지도가 필요한데 국내에선 개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작은 벤처 혼자서는 인력도 예산도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서울대 구축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확정된 바는 없지만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무인 자율차 개발 붐에 지난해 부랴부랴 지방국도 5곳을 정해 정밀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규모 프로젝트가 될 도심 지도 제작 계획은 전무한 상태. 정밀 지도 외에도 10여 개가 넘는 신기술이 집약돼야 하는 무인 자율차. 과연 우리나라는 누가 주도하고 어떤 목표를 세워 추진할지 큰 그림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네, 무인 자율 자동차 최근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분야인데요. 이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보려고 해도 여기저기가 막혀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 답답한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포지티브 시스템하고 네거티브 시스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포지티브 시스템은
하라고 허가돼 있는 거 말고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네거티브 시스템은 뭐라고 규제되지 않는 거라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화면에 보면 예.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은 포지티브 시스템, 미국, 중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예. 우리가 특정 규제를 풀어주는 거 가지고는 창조 경제를 제대로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다가 규모가 커지면은 그때 규제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300만 파운드 이하의 핀텍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얘기하자. 예. 그래서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규제 차이가 근본적으로 창조 경제 경쟁력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2000년 이전, 1999년도에 세계 최초로 저희 회사가 사람 몸에 직접 인공심장을 이식을 했습니다. 예. 세계 최초예요. 예. 2002년도에 세계 최초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예. 전부 다 허가되지 않는 품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이와 같이 사전 허가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떻게 세계 최초로 뭘 앞장서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예. 임 센터장께서는 이런 규제가 창조 경제에 있어서 문제시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민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예. 혁신이 거의 전방위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의료기기라든지 무인자동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 예를 들면 SNS라든지 배달앱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편중돼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또 보면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B2B 예. 분야라는 것이 있는데 B2B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도 대기업들의 텃세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한국의 그런 창업 생태계가 좀 고르게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경제 전체를 이끄는 구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스타트업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기업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순환시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창조 경제 국가가 될 수 있고 예. 지금처럼 대기업 위주의 잘못된 관행이 돼 있으면은 어려울 수가 있죠.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혁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예. 근데 대기업은 내부 혁신이 거의 어려워요. 우리가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구글조차도 검색 부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을 혁신적인 기술을 내부에서 개발한 게 없습니다. 예. 10년간 154개 기업을 계속 M&A해서 혁신을 지속해 왔죠. 이래서 대기업이 벤처의 혁신을 통합해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국이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대기업 혁신이 어렵습니다. 예. 동시에 벤처는 스스로 세계 시장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 둘을 서로 선순환시키는 것이 창조경제. 창조경제는 창업만, 스타트업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 스타트업의 혁신을 대기업의 효율과 순환시키는 이 과정이 우리의 남은 숙제죠. 그렇군요. 임 센터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대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집중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부는 세금 혜택과 은행을 통한 그런 대규모 사업자금 대출 등을 통해서 또 국민은 최고의 인재들을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 계속 공급을 해왔던 것이죠. 예. 하지만 기업은 오래되면 혁신보다는 안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키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안정된 사업을 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관료화된 대기업은 스스로 혁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대기업한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주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혁신 기업이 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경제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에는 73년에 포춘 1000대 기업 랭킹에 있던 회사 중에서 10년 뒤에 350개의 기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3년의 랭킹을 2013년에 보니까 712개의 기업이 탈락하거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 10여 년간 국내 기업 랭킹이 큰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새로운 기업의 도전이 없고 기존 기업들이 위협을 받지 않다 보니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인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미국처럼 재계의 지도가 맨날 바뀌는 상황이라면 대기업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계속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업계에서 하는 말은 미국에서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이 마음씨가 좋아서 스타트업을 인수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인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만은 두 분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예. 정부 주도의 창조 경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산업화 시대가 끝나면서 지난 20년간 정부 주도의 4대강 또 녹색 전부 다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 창조 경제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정부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생태계 선순환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이제 서 있는 게 창조경제 혁신센터죠. 예.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지금의 기능은 창업 인큐베이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창업 인큐베이션을 넘어서 선순환 기능, 대기업 창구 기능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임 센터장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그 톱다운으로 해서는 창조 경제가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저도 그 민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자연스럽게 파악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빨리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조급증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예. 그러다 보니까 전시행정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나라의 100년 대계를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예. 성과는 다음 정권에서 나와도 된다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또 일관성을 가지고 예. 계속 이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우리나라의 창조 경제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를 얘기할 때마다 늘 거론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과연 어떤 곳일까요? 박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터치스크린으로 우선 미국 지도 불러보겠습니다. 이쪽 서쪽에 캘리포니아 주가 있는데요.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많이 있고요. 바로 이곳, 이 산타클라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이 스타트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조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을 이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145개 유니콘 중에서 무려 이 60여 개의 유니콘이 바로 이곳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실리콘밸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 이 스타트업들의 사관학교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육성해서 6개월, 3개월 정도 교육시키는 이 곳인데요. 미국의 Y 컴비네이터라는 벤처 창업 지원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든든한 현금 동원력, 투자자가 있습니다. 먼저 초기 벤처에는 이 엔젤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고요. 더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벤처 캐피탈이 더 큰 돈을 모아서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꿈꿔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이 지난해 이 실리콘밸리 안에 건물 2개 동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벤츠와 일본의 토요타도 최근 이곳에 잇따라 혁신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바로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 급성장하자 이들과 경쟁하고 또 혁신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업과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또 서로의 혁신과 자본을 사고 팔며 함께 성장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하지만 창업의 천국은 이 실리콘밸리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나라 핀란드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박재훈 기자입니다. 네, 김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온 회사는 뭐가 있을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키아는 2011년도부터 수익성이 떨어지는 핸드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노키아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브릿지 펀드라고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노키아에서 이제 정부와 협력해서 제공을 했었어요. 그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000여 개 기업이 창업이 되었어요. There's something. 지금 한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90% 기업이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산업 정책을 정부에서 드라이브하지 않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에 기반을 두고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향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경쟁력을 위한 요소인 거예요. 핀란드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부에서도 세계 시장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바탕이 되어 있었고, 교육에서부터 협력과 상생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기업가 정신교육하고 창업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도록 했어요. 핀란드 전역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서 다 실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탕이 되기 때문에 창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많은 대학생들이 창업의 길을 자연스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두 분 어렵게 모셨는데, 두 분께 듣는 한국형 창조경제 특강 짤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은 재벌의 나라로 해외에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 LG, SK 등 몇몇 재벌 대기업은 유명하지만 그 외에는 새로운 기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또 상속자의 나라입니다. 한국의 재계 리더 대부분은 당대의 회사를 창업해서 부를 쌓은 창업자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2세, 3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수성을 하는 경영자가 많습니다. 사실 기업이 나이를 먹으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반면 이웃나라 중국은 창업자의 나라입니다. 또 스타트업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0대 부자 중 29명이 창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적인 경영으로 미래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또 페이스북, 우버 등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미국 경제는 항상 혁신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경제는 이런 경제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결국 이런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는 패기 넘치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창조 경제가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혁신적인 기업들을 낳는 디딤돌이 됐으면 합니다.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분위기를 바꾸는 원동력이 됐으면 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대기업보다는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기회를 찾는 것을 더 바라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창조 경제가 작은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맞서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투자 생태계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넉넉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대표 스타트업과 창업자가 사회적 영웅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고 도와주는 선순환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경제가 나가야 할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추격형 효율 경제로
우리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 순위는 매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의 효율, 열심히 일하는 거, 남들을 추격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벤처의 혁신을 대기업의 효율과 선순환시키는 창조 경제가 시작된 이유죠. 큰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죠. 이걸 폐지하니까 이제는 신용 불량 걱정 안 하고 창업해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활성화되니까 회수 시장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지난주부터 시작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수의 펀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 강화, 또 핀텍, 공인인증서 개혁, 이런 것들이 많은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많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실제 창업에 관해서는 이제는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저는 창업 활성화, 그리고 글로벌화, M&A, 이 3대 과제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은 전 세계에서 창조 경제에 관한 선도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고용, 국가 성장,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의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 영웅이 되고 혁신적 기업이 계속 나오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한국 경제를 만드는 데 모두 동참해 주시기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유소영 씨의 생활고를 비관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규제나 기득권 보호에 묶여서 싹조차 틔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